저는 올해 71입니다. 평생 시장 국밥집에서 남편이랑 같이 장사하며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재래시장 가서 고기며 뼈를 한 아름 사다가 국 끓이고 밥 말아 손님상에 내놓기를 수십 년. 손이 터지고 허리가 굽은 것도 다 그 세월 덕분입니다. 그러다 남편이 위암으로 먼저 가고 나서도 가게 문은 닫지 않았습니다. 그 국밥집이 저희 살림이었고 아들 공부시키고 서울 직장 보내준 원천이었으니까요. 하루라도 장사 안 하면 괜히 숨이 막히고 초조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국밥집을 지키며 살다가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괜찮은 직장 다니는 아들이 멀리서 신부감을 데리고 왔는데 참 곱상하고 잘 웃는 아가씨라 속으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내 아들 살림은 저 아가가 책임지겠구나. 결혼식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괜히 허전하고 울컥했지만 잘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가 직장 복귀하면서 주말마다 제가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손주도 봐주고 국 끓여 밑반찬 해두고 며칠 먹을 국거리며 찬거리까지 냉장고 가득 채워두는 게 제 일이었죠. 며느리가 처음엔 참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오시면 저희가 얼마나 든든한데요. 그 말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아직 이 집에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점점 바뀌더라고요. 처음엔 어머님 힘드시면 쉬세요. 저희 대충 먹을 테니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더니 나중엔 저희는 좀 깔끔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요. 다음엔 국물 조금만 해주세요. 하며 슬쩍슬쩍 말을 얹었습니다. 듣는 귀가 시큰했지만 괜히 더 살갑게 굴고 잔소리도 꾹 참았습니다. 손주라도 좋게 자라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참고 또 참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고기를 썰고 있는데 며느리가 친구랑 통화를 하며 이러더군요. 우리 집? 편하긴 하지. 식모 하나 있으니까. 시어머니시긴 한데 솔직히 거의 식모지 뭐. 그 순간 칼을 잡은 제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식모? 내가? 귀를 의심했지만 일부러 못 들은 척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고 눈가가 시큰했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편하게 생각하니까 농담한 거겠지.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자. 하지만 그 뒤로도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왔다 가면 괜히 저를 힐끗힐끗 보고 웃곤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그렇게 서늘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내 손으로 이 집 일으켜 세운 사람이 접니다. 내 아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서 이렇게 살게 한 게 누군데. 그 다짐으로 다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 한켠의 돌덩이 하나가 서서히 자리를 잡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조그만 돌덩이가 나중에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요. 그날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가 전날 전화를 해서 그러더군요. 어머님, 이번에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기로 했는데요. 어머님 솜씨 좀 보여주세요. 애들도 있고 외식은 불편할 것 같아서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살가운지 저는 그 자리에서 그래, 그럼 내가 한상 제대로 차려줄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부터 시장에 들러 고기며 채소며 한가득 사들고 며느리네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들 얼굴도 보고 며느리한테도 이런저런 잔심부름 시키면서 북적거리는 게 참 좋았습니다. 갈비찜, 잡채, 불고기, 아이들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하루 종일 허리 펼 새도 없이 움직였더니 저녁 무렵엔 밥상이 정말 푸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친구들이 와서도 흠잡을 데 없겠지. 저는 괜히 혼자 뿌듯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하나둘 들어서더군요. 다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손에 작은 선물 보따리도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을 반갑게 맞으며 웃었습니다. 어서와 어휴, 너희들 오늘 진짜 기대해도 좋아. 우리 어머님 솜씨가 기가 막히거든. 저는 부엌에 서서 물수건을 짜다가 그 말을 듣고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역시 내 음식을 대접받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은가 보네. 그런데 친구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기 시작하자 조금씩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음료를 따라주며 그들 옆에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농담을 던졌습니다. 사실 우리 집엔 식모가 하나 있거든. 시어머니시긴 한데 뭐 솔직히 거의 식모지. 그 소리에 친구들이 일제히 깔깔 웃었습니다. 야, 너 진짜 너무하다. 근데 부럽다. 그런 시어머니 있으면 집 살림 걱정 없겠네. 그러게. 우리 시어머니는 오면 꼭 소파에만 앉아 계셔서 내가 죽겠어. 저는 그 말을 부엌에서 다 들었습니다. 손에 쥔 접시가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식모라니. 애써 웃어보려 했지만 입꼬리가 도무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도 잠깐 나오세요. 다 어머님 덕분인데 인사하셔야죠. 저는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나갔습니다. 거실엔 며느리 친구들이 고급 과일이며 케이크를 테이블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덕분에 오늘 이렇게 좋은 상 차렸어요. 처음에는 그 미소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곧 며느리가 웃음을 참는 듯 고개를 돌리더니 술잔을 비우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집 식모예요. 아니, 시어머니시긴 한데 뭐 거의 식모나 다름없죠. 그 순간 거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어머, 너 진짜 너무 솔직하다. 근데 좀 부럽다. 우리도 저런 식모 한 명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에 머릿속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떨리더니 이내 바닥으로 물이 쏟아졌습니다. 순간 친구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식모님도 놀라면 저러시나 봐요. 며느리는 그저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민망한 척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허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머리 위에서 조롱하듯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 아이들, 저 집 살림 다 받아놨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 방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저는 혼자 그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문을 잠근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 손등으로 얼굴을 닦다 보니 살같이 얼얼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와 그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귀를 찌르고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내가 그깟 밥상 한 번 차려주려고 이런 모욕까지 당해야 하나?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게 다 도혁이 잘 되라고, 유진이 잘 되라고 그동안 참고 또 참은 건데. 그러다 저녁 늦게 방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잠깐 나와봐. 저는 눈치를 보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가 괜히 그랬겠어?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좀 덜 창피하게 계시지. 그 말에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창피하게 내가 창피해서 그런 꼴을 당했다고. 그저 멀뚱히 아들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미안함보단 난처함이 더 크게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는 그 집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듯 답답해져서 밤기차라도 타고 얼른 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그냥 주무시고 가세요. 며느리가 대충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내일도 할 일 많다고 일부러 서둘러 나왔습니다. 아들도 한숨만 쉬며 저를 바래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려서야 겨우 수도권 외곽 제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국밥집 냄새가 남아있는 마루가 보였습니다. 거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조금 놓였습니다. 저는 힘겹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 마루 끝에 놓인 남편 제사상을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낡은 액자에 들어있는 남편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두 손에 꼭 쥐고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촛불 하나를 켜놓고 사진을 마주보다가 끝내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당신 보고 싶어. 정말 너무 보고 싶어. 목구멍에서 흘러나온 소리가 내가 낸 소리라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처절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슴팍에 꾹 눌러 안았습니다. 이게 다 뭐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늙은이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사진이 덜덜 흔들리며 남편 얼굴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당신처럼 이 집을 지킬 거야. 나 더는 안 당할 거야. 더는 저 사람들 멋대로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 깊은 데서부터 서늘하게 뭔가가 차올랐습니다. 분하고 서러워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하나도 따뜻하지 않은 제 방 이불을 덮고 꼭 끌어안은 남편 사진을 가슴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나는 그렇게까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다. 며칠을 더 그렇게 보내고 나니 마음속에 차가운 결심이 하나 또렷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없는 척 바보처럼 웃으며 살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 그래야 내 남은 삶도 내 것이지. 그 생각이 머리를 짓누르니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단정히 옷을 챙겨 입고 수도권 시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알던 변호사라 마음이 조금 덜 불편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 변호사가 저를 보고 반갑게 일어섰습니다. 김인자 어르신, 어쩐 일이세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주머니에서 유언장과 등기 서류, 권리금 계약서,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다 확인 좀 해주세요. 앞으로 절대 내 이름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딱 걸어두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기신 겁니까? 저는 고개를 천천히 떨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이제야 정신이 좀 들었어요. 살아보니 식구라는 것도 한순간이더라고요. 내가 힘있고 돈 있을 때만 가족이지 그거 빠지면 참 허망한 게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변호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남편분께서 잘 써두셨고 집도 어머님 단독 명의니까 괜찮습니다. 권리금도 시장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권이 명확히 살아있으니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 허리가 풀릴 듯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들, 며느리 앞으로 해주려던 증여 계획도요. 그거 다 없던 걸로 해주세요. 혹시 나중에라도 다시 이야기 나오면 내가 그냥 치매 왔나 보다 하세요. 변호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그럼 앞으로 증여 얘기 나오면 못한다고 단호히 말할 겁니다. 혹시라도 며느님이나 아드님이 따로 연락해 오셔도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재산, 내 인생, 다시는 아무도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할 거야. 그날 집에 돌아와서는 시장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연락을 돌렸습니다. 몇 년 전 힘들다며 권리금 보증으로 돈을 빌려간 젊은 상인도 친하다고 자주 놀러오던 주방 아줌마도 하나하나 찾아가 언제쯤 돌려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줌마가 급해서 그래. 내가 지금은 멀쩡하지만 언제 쓰러질지 몰라서 그러니 조금씩이라도 날짜 잡자꾸나. 그러자 다들 놀란 얼굴로 아이고,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늙으면 그런 거야. 그냥 혹시 모르니까 정리 좀 하자는 거지. 그날 저녁 홀로 국밥집 불을 끄고 나오는데 문득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평생 남편이랑 같이 지켰던 가게 문짝을 바라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세게 한번 흔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바보같이 살지 않을 거다. 내 남은 노후 내 손으로 끝까지 지킬 거다. 그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긴 채 조용히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시장을 돌며 권리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상한 이야기들이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국밥집 옆 반찬 가게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기 죄송한데 혹시 며느님이 친구분들이랑 같이 백화점 문화센터 다니신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것도 매주요. 저는 괜히 웃으며 넘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뭐에 키우고 일하면서도 그 정도 즐길 순 있지. 그러자 김 사장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그냥 취미로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늘 어머님 얘길 그렇게 한대요. 시댁 별장도 있고 어머님이 식모처럼 살림 다 해주신다고요. 그 소문이 여기까지 들려서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었구나. 집에 돌아가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가게 앞 골목에서 채소 배달을 하던 젊은 총각이 저를 보자 멋쩍게 웃더니 슬쩍 묻더군요. 어머님 죄송한데 혹시 사모님 사업 잘 되시죠? 여기저기서 시댁 돈 많이 받는다고 소문나던데.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웃기만 했습니다. 속에서는 마른 나뭇가지가 바삭바삭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엔 더 노골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시장 입구 떡집에 이 여사가 장을 보러 온 저를 붙잡고 살짝 목소리를 낮추더니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제가 이 얘긴 정말 말 안 하려 했는데 며느님이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서 그러더래요. 시댁에 별장도 있고 어머님은 그냥 식모나 다름없다면서 그걸 또 얼마나 재밌게 떠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목이 콱 막힌 듯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이 여사는 괜히 눈치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근데요, 어머님, 그 사모님 사업이 진짜 그렇게 잘 나가는 거 맞아요? 우리한테도 예전에 인테리어 맡기라고 사람 소개해달라 하시더니 결국 안 됐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며느리 사업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 사람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다 빚으로 굴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요새 이자 감당 못해서 돌려막기 한다는 소문 많던데요. 시에서 지원금 나온 거도 카드값 막느라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내가 내 손주들까지 이 며느리 손에 맡기고 살았구나. 내 재산 다 넘겨줬으면 나중에 저 애들이 어떻게 됐을까.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 장미연 사촌 동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혹시 바쁘세요? 시장 지나가다 형님 국밥집 불 켜진 거 보여서요. 저는 애써 괜찮은 척하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들어와.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 미연이는 국밥을 한술 뜨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사실은 저도 조금 불편해서요. 며느님이 우리 동네 사람들 만나면 늘 자기가 시댁에서 관리 맡았다느니 형님은 그냥 자기 밑에서 집안 일만 하는 식모라느니 그렇게 말을 해서 저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뒤에 꼭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다 물려받을 건데 뭐 지금쯤부터 관리해 두는 거지. 형님, 제가 이 얘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장미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은 이 집도 그 시장도 형님 평생 손으로 일궈놓은 거잖아요. 그걸 다 며느님이 자기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데 제가 보고만 있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날 밤 저는 가게에서 불만 꺼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만 같은 말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더는 저 사람들 손에 놀아나지 말아야지. 그때 비로소 제 마음은 더 단단히 닫혔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보고 다짐했던 말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더니 마침내 행동으로 옮길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말이 되길 기다렸다가 직접 아들 도혁과 며느리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니들 둘이서만 좀 우리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도혁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며느리 친구들도 같이 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너희 둘만 와라. 그날 오후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익숙한 듯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연신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도혁이도 별 생각 없는 얼굴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중요한 얘기라도 있으세요? 저는 가만히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식탁 의자를 당겼습니다. 앉아라. 며느리 너도.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더니 식탁에 와 앉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한 번에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내 집은 내 이름으로 두겠다. 장사에서 나온 돈도 내가 직접 쓸 거다. 니들한테 생활비 줄 생각도 나중에 이 집을 넘길 생각도 없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까지 용돈도 주시고 지훈이 학원비도 보태주시던 분이 갑자기 왜 그러세요? 도혁이는 며느리의 옆구리를 살짝 건드리며 눈치를 보더니 저를 향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린 엄마 덕에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데 엄마가 그런 말씀하시면 내가 다 서운해지잖아. 저는 더 이상 부드럽게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혁아, 내가 서운해할 거 없다. 너도 알 거 아니냐? 네 마누라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 나는 내 하녀가 아니다. 앞으로 내 마지막은 내가 직접 준비할 거다. 니들한텐 기대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라. 며느리는 흥분한 듯 두 손을 식탁 위에 탁 짚고 일어섰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지훈이는요?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애도 좋은 유치원 보내고 학원도 다닐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끊으면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애는 내가 키우거라. 나는 내 하녀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더는 식모 어쩌고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다. 도혁이가 그제야 허둥지둥 며느리의 팔을 붙잡고 앉히며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엄마가 지금 화나서 그러시잖아. 그러더니 저를 향해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보가 괜히 그랬겠어?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좀 덜 창피하게 계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꼭 모아 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니? 창피해서 그랬다고. 도혁아, 너는 내 마누라가 사람들 앞에서 너희 엄마를 식모라고 부른 게 창피하지는 않니? 나는 내가 그렇게까지 며느리를 두둔할 줄은 몰랐다. 도혁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눈을 부라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세상에 시어머니 도와가며 이렇게 같이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저는 저 나름대로 체면도 있고 친구들이랑도 어울려야 하는데 그 정도 농담도 못해요? 저는 그 순간 이제 이 사람들과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 체면 잘 챙기고 살아라. 하지만 내 돈으로는 더 이상 너희 체면 못 세워준다. 나는 내 마지막은 내가 준비하고 내 집과 내 돈은 내 노후에 쓸 거다. 너희 앞으로 아무것도 없다. 며느리는 하얗게 질려서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진짜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나중에 우리 지훈이가 알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 애도 크면 다 알 거다. 자기 엄마가 뭘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내 하녀가 아니다. 너희도 그리 알아라. 그날 집을 나서는 며느리의 뒤통수를 보면서 저는 한치의 미련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턱을 넘으며 들려온 며느리의 날 선 숨소리조차 이젠 조금도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 마지막을 내 손으로 온전히 지키겠다고 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제가 권리금 회수를 마치고 생활비와 장사에서 나온 돈줄을 완전히 끊자 불과 2달 만에 며느리는 그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만 조심스레 어머님,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요. 혹시 장사 잘 되시면 조금만 하고 말을 꺼내더니 제가 단호히 이제 그런 일 없다. 각자 살자. 하고 잘라 말하자 그 뒤로 며칠은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후 시장 가게 앞에서 국밥 냄비를 정리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며느리가 다급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바싹 마른 볼에 화장도 덜 된 얼굴이어서 그런지 지난번 보던 당당하고 새침하던 며느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다가오자마자 두리번거리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만요.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저 골목 안쪽으로 가요. 저는 가게 앞에 놓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아라. 괜히 숨어서 할 말 없다.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기세에 못 이겨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손가락을 꼬며 한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요즘 우리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요. 이자며 직원 월급이며 밀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당장 이번 달만 어떻게 좀 부탁드릴게요. 지훈이도 있고 하니까. 저는 가만히 며느리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이 한때 제 앞에서 시어머니를 식모라며 비웃던 그 사람이 맞나 싶어 씁쓸했지만 연민은 들지 않았습니다. 식모 돈이 그리 필요하냐? 식모가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내가 직접 겪어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그때는 술도 좀 마시고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한 건데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이번 달만 도와주세요. 이번 달만 넘기면 어떻게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똑바로 며느리 눈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내 노후만 생각할 거다. 너희 체면이나 내 회사 사정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초조해진 얼굴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이번 달만요. 저희 진짜 이번 달 못 막으면 집도 경매 들어가고 지훈이도 전학 가야 할 판이에요. 그 모습을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늘 깨끗하고 세련되게 차려입고 다니던 며느리가 허름한 골목길에서 시어머니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꼴을 보고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저 사람 저번엔 시어머니 보고 식모라더니 꼴 좋다, 꼴 좋아. 세상에, 저게 무슨 꼴이래? 며느리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괜히 친구들 앞에서 허세 부리려고.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무릎 꿇잖아요. 제발 이번 달만 좀 도와주세요. 지훈이도 아직 어린데. 제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평생 사람 좋다는 소리 들으며 살아왔고 저도 솔직히 한때는 손주 얼굴 때문에 혹은 아들 체면 때문에라도 도와줄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뜨자 며느리가 제 발 앞에 엎드린 모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며느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이는 내 손주다. 그래서 내가 지훈이까지 미워할 마음은 없다. 하지만 내가 지훈이를 핑계로 나를 계속 붙잡으려는 건 더 이상 안 통한다. 너는 나를 식모 취급했지. 그 대가가 지금 오는 거다. 나는 더 이상 내가 가여워 보이지도 않는다. 며느리는 그대로 바닥에 고개를 받고 흐느꼈습니다. 시장에서 오가던 사람들도 그 광경에 더는 말을 못하고 그냥 고개를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눈물이 잔뜩 고인 얼굴을 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조금도 안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조금만 주시면. 저 정말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고 어머님께 잘할게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제 내 남은 날을 위해 내 돈을 쓸 거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거라. 며느리는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멀어져 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하늘 아래서 내 목만 바라보고 살 거다. 이제 다시는 누구도 나를 식모라 부르지 못하게 할 거다. 그 다짐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한숨을 길게 내쉬며 시장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저녁 하늘이 이제야 조금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던 그날 이후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더 이상 며느리가 시장 골목에 나타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내심 다시 올까 싶어 마음을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그제야 겨우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가게 문을 닫고 뒷정리를 하려는데 누군가 가게 문을 조심스레 밀고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 도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도 얼굴이 반가운 것보다 한눈에 봐도 수척해진 모습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도혁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제 앞에 서서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 잠깐 앉아도 돼?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혁은 마치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내려놓더니 손으로 얼굴을 덮은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야 깨달았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집도 회사도 다 이제 압류 들어오고 난리야. 저는 그저 묵묵히 도혁의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유진이 아니 그 사람 말만 듣고 엄마 보고 사람 많은 데서 창피하게 좀 덜 하시라며. 엄마 마음에 못 박는 소리도 하고 다 내 잘못이야. 도혁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애처로우면서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알겠냐? 내가 그렇게 지키려던 게 뭔지 그게 결국 다 허상이라는 걸. 도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는 내가 아직도 내 엄마라서 이렇게 다시 와준 게 고맙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살 건지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엄마는 이제 내 돈 줄 아니야. 그거 하나는 분명히 해두자. 도혁은 눈을 껌뻑이며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알아, 엄마. 엄마 이제 더 이상 우리 때문에 마음 쓰지 마. 솔직히 지금 이렇게 다 무너져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뼈저리게 느낀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등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 엄마한테만은 잘할게. 진짜야. 엄마가 없었으면 나도 우리 집도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쌓였던 마음이 허무하게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늦었어도 내가 깨달았다니 다행이다. 그걸로 됐다. 도혁은 제 손을 꼭 잡더니 다시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훈이는 엄마가 좀 더 맡아줄 수 있어? 그 애만큼은 엄마 손에서 다시 잘 자랐으면 좋겠어.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습니다. 지훈이는 내 손주다. 내가 왜 못 보겠냐? 그 애만큼은 걱정 말아라. 도혁은 그제야 비로소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아들 얼굴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앞으로 너도 새로 시작해라. 엄마가 너 어릴 적부터 장사터에서 국밥 말아먹이며 키웠던 거 기억나냐? 우리 다시 처음부터 그때처럼 가보자. 돈이고 체면이고 다 소용없다. 진짜 내 사람이 누구였는지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다. 도혁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 보고 있죠? 우리 도혁이 이제야 철들었어요. 이제 우리 집 다시 제대로 지켜낼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중얼이며 저는 손을 내리쓸어 도혁의 등을 꾹 눌러주었습니다. 그 손끝에 오래된 후회도 서운함도 애증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불빛 속에서 도혁과 함께 천천히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공기가 유난히 덜 서늘하고 덜 외로웠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결국 협의 이혼을 택했습니다. 그 길밖에 없다는 걸 이제는 두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지탱할 힘도 체면도 없는 얼굴로 아들을 붙잡아 보려 했지만 이미 도혁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 있었습니다. 도혁은 그렇게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집에서 나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내가 주말마다 꼭 집에 올게. 평일에도 퇴근하면 엄마 집 들릴 거야. 지훈이도 같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집을 나간 뒤 빚쟁이들에게 몰려다니며 허겁지겁 이사하고 또 이사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본인 회사 사무실까지 정리하게 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뒤에서 혀를 차며 수군댔습니다. 별장 있는 시댁에 하녀처럼 있는 시어머니라더니 결국 지가 발등 찍혔구먼. 허세 부리더니 꼴 좋다. 저는 그런 소문도 애써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에게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손주 지훈이는 아빠와 상의 끝에 주말과 방학엔 저희 집에서 지내고 평일엔 학교 사정 때문에 아빠와 아파트에서 다녔습니다. 그래도 방학만 되면 아예 제 집에 내려와 저와 붙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시무룩해 있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어느새 예전처럼 제 무릎에 철퍼덕 올라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가 만든 계란찜 먹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눈가가 시큰해지면서도 활짝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밥집 일까지 하느라 조금 피곤해도 지훈이가 제 옆에서 책가방 풀어놓고 웃는 모습만 보면 피곤이 싹 가셨습니다. 도혁도 이제 예전과 달리 종종 제 국밥집 문 닫는 시간에 맞춰 들러 주방 뒤를 살펴주거나 엄마, 오늘 지훈이 학교에서 이런 일 있었대. 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촌 동서 미연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형님 안에 계세요? 저는 반갑게 웃으며 손을 닫고 나갔습니다. 아이고 미연 씨 어떻게 왔어? 미연이는 집 안을 둘러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댁이 이렇게 환해진 거 처음 봐요. 전에 왔을 땐 형님 얼굴도 그렇고 도혁이도 늘 찌그러져 있었는데 이제야 진짜 형님 댁 같네요.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별말을 다 해. 그저 살던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러자 미연이가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그 살던 대로가 제일 귀한 거죠. 형님, 이제 진짜 마음 편하게 사세요. 형님이 있어야 그 집이 집 같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져서 괜히 지훈이를 부르며 눈길을 돌렸습니다. 지훈아, 미연 고모 오셨다. 얼른 나와 인사드려. 지훈이는 방에서 달려나오더니 고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미연이는 또 웃으며 얘야, 내가 있어야 집안이 든든하구나. 하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되어 지훈이가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숙제를 하는 걸 보고 있노라면 저는 이제야 진짜 집을 지킨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조용히 앉아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이제 다시 찾았어. 지훈이도 다시 웃고 도혁이도 철들었어. 나 아직 건강하니까 더 오래오래 지킬 거야. 당신 걱정 마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졌던 존엄이 다시 단단하게 자리 잡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다시 저를 보며 역시 김인자 씨가 그 집 기둥이라더니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야 정말 다시 숨 쉴 수 있었습니다. 그 숨이 아주 깊고 오래 갈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